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리부터 들어보죠. So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Thank you so much, Billboard Music Awards, for this precious award 2 years in a row. 이 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방탄소년단 소리군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당시 소감 말하는 그런 대목이고, 뒤에는 이제 신곡인 페이크 러브인데 예.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가 1억 개씩 된다는 이제 그거죠. 예. 방탄소년단이 지난 18일 날 이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라는 이름의 앨범을 냈는데요. 이게 이제 빌보드의 앨범 주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이제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1등. 그렇죠.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입니다. 예. 지난해 9월 달에 7위를 기록했는데 바로 이제 6계단 쭉 올라간 그런 결과이고, 이전까지 최고 기록 그건 이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핫 100이라는 이제 차트에서 이제 2위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앨범이 아닌 개별곡들의 인기 차트였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앨범으로 빌보드 200에서 1등. 그렇습니다. 그 순위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CD 판매와 온라인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이것을 이제 점수화해서 합산한 앨범 판매 지수로 순위를 계산한 건데요.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발매 후 24일까지 6일 동안 10만 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앨범에 수록된 11곡의 스트리밍 횟수 다 합치면 3억 9,10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4억 건에 육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스트리밍 숫자가 이제 대단한 그런 수준인 건데, 한 10년 새에 이 음악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이제 스트리밍으로 넘어왔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숫자라고 볼 수가 요즘 있고요. 음반은 잘 안 사죠. 그렇죠. 예. 또 일부 업계의 고민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특히 요즘 세대들이 앨범 전체를 다 듣는 경우가 특히 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가수들은 뭐 꼭 앨범을 내야 되는 거냐, 좀 짧은 걸로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 톱 소셜 아티스트 수상 그때 뭐 소감 발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톱 소셜 아티스트 상 받을 때부터 1등 할지 몰라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그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는 게 이 소셜 미디어에서 각광받은 그런 아티스트에게 이제 수여되는 것이거든요. 예, 예. 특히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방탄소년단의 어떤 선전의 원천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특히 그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방탄소년단이 좀 메이저 매체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초창기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활동을 열심히 한 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트위터에 이제 로그인하려고 트위터 화면을 들어가면 언제나 이제 메인 화면에 방탄소년단 트위터 계정이 뜨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팬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아이돌을 발굴하고 본인의 어떤 구매력을 동원해서 이 아이돌을 성장시키면서 함께하는 그런 서사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말하는 이제 언더독 효과,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이유도 지금 이제 톱 가수인데, 과거에는 이게 대표적인 흑수저 가수였거든요. 인터넷에서 먼저 떠서 이제 팬들과 함께 성장한 케이스인데,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셜 미디어 활동에 그 힘을 얻었다. 또 해외 시장을 아예 노리고 겨냥했다 등등 해서 방탄소년단 이건 한류의 문법을 완전히 새로 썼다, 이렇게 지금 불리워지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한류 스타 그러면은 뭐 먼저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다음에 뭐 해외를 겨냥한 기획된 마케팅에 따른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경우에는 뭐 국내냐 국외냐 이걸 가리지 않고 SNS 중심으로 이제 팬덤이 형성된 게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팬들도 뭔가 한국 출신의 특별한 스타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방탄소년단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느낌을 갖고 이제 주류 팝스타를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점을 볼 때는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도 변했고 방탄소년단의 실력도 그렇죠. 그만큼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번에 1등 했다고 이제 이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문제, 이것으로 계속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좀 시끌시끌한데요. 예. 지난 25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 의혹을 조사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사법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또 특정한 재판들을 놓고 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이런 것들이 담긴 문건이 확보가 됐다는 건데요. 오늘 이 특별조사단은 검찰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을 뭐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이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판사들을 사찰했다 이런 얘기들은 뭐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라서 블랙리스트 있냐 없냐 뭐 관련해서요. 그렇죠. 근데 재판을 놓고 청와대랑 흥정을 했다? 이거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하는 판결들을 쭉 보면은요, 뭐 과거사와 관련해서 국가 배상권 관련해서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판결들이거나 또 이제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판결, 그리고 KTX 승무원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판결들, 그리고 쌍용차 정리해고는 유효한 어떤 결정이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전교조의 법의 노조의 통보 효력이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걸 기각시킨 판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 또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이제 법원의 대응이라든지 또 통합진보당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법원의 대응 이런 것들도 쭉 이제 리스트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2015년 7월에 작성된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이 이제 뭐 만만해 뭐 이런 거 얘기죠. 그다음에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런 좀 더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들도 나와서 이게 결국 이제 청와대와 어떤 거래를 하는 그런 대상이 됐다 이렇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바라는 바와 좀 유사한 내지는 그쪽에 그렇죠. 유리한 그런 판결들을 법원이 하니까 청와대도 법원을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상고법원 도입 이 문제로 지금 보이는데요. 아하. 이 문건들을 보면은 이 2015년 3월에 써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상고법원 설치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보도를 보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8월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 이 상고법원이 도입과 관련한 문건을 또 갖고 갔었다. 이런 점들이 파악이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앞서의 재판 관련 문건 이런 것들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상고법원 설치가 안 되니까 11월 달에 작성된 문건을 보면 국정운영 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법권을 행사해서 청와대를 압박하자 이런 내용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제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판사 개인 동향을 감시한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랑 거래를 해보다가 안 되면 압박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완전히 판결이 예. 어떤 법에 의해 된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법원 행정처 관련 인사들은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입맛에 맞을 만한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는데 실제로 뭐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된 것이냐, 뭐 됐다면 어디까지 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검찰 수사받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조사단이 밝힌 바는 뚜렷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이 거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거나 또는 검찰 고발을 통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은 좀 사법부의 대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누굽니까? 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의 목소리였는데요. 예. 오늘 이제 경찰에 소환이 됐죠. 들으신 대로 뭐 죄송하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 이 혐의를 이제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사하면서 혐의를 확정하고 결과에 따라 신병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미루어 볼 때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려있는 혐의가 뭡니까? 그동안 CCTV 영상도 나오고 이제 증언도 나와서 많은 논란이 된 이 갑질 문제죠. 경찰은 여기에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경찰은 또 2014년에 방금 말씀드린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 증축공사 관계자 그리고 2013년에 자택 리모델링할 당시의 작업 관계자 그리고 뭐 수행기사, 가사도우미, 한진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 피해자 총 11명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명희 사장이 가위나 화분 등의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 이렇게도 진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가위, 화분? 그렇죠. 어허. 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경찰이 이 정도까지 피해를 특정해서 밝힌 것은 결국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있다. 이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조현민 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혐의가 단순 폭행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등이 이제 작용했었는데 아하. 하지만 이병희 이사장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이 되면 이 구속영장이 이제 그 기각될 것이냐 이건 장담할 수 없는 대목이 되죠. 예. 그런데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에도 애초에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려다가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조현아, 조현민 게다가 그 엄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배우 지망생인 이소윤 씨의 비공개 사진을 최초 유출했다는 남성 촬영자 2명이 입건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2015년도에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을 해서 사진을 이제 찍었다고 하고요. 또 이 중 한 명은 유튜버 양예원 씨 촬영회에도 참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을 커뮤니티 회원과 교환하거나 또 돈을 받고 대신 찍어주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거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유출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의 사진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 문제 제기된 게 이제 그 유튜버 양예원 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스튜디오 실장,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 그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였는데요. 이 카톡 내용이 이 뭔가 그 본인이 먼저 일거리를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양예원 씨가 애초에 뭐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겪었다라는 게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 카톡 내용이 보도되자 경찰이 이례적으로 또 2차 가해를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스튜디오 실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을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라는 건데요. 양예원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게 메신저로 대화가 잘 안 풀리면 전화를 해서 회유나 협박을 한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 메시지들에는 그런 게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스튜디오 실장은 무슨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면서요? 지난해 11월에 비공개 촬영 모임을 하면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가 됐다고 하고요. 또 2008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적발이 됐었는데 이때는 기소유예 처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의 개인의 어떤 피해를 따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결국 비공개 사진을 찍고 동의 없이 공유하고 팔고 또 나중에 이걸로 뭐 사실상 협박을 하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대목에 좀 주목을 해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뭔가 이 엄벌에 처해가지고 이런 그 구조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